어느 경찰서의 회식 자리, 한 직원의 입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한 남자가 누구를 죽였대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죽였다는 한 남자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첩보를 접한 게 당시 저희 팀장이셨는데요. 그냥 소문인지 사실인지 형사로서 꼭 알아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그 얘기를 했던 직원을 따로 만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그 지인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평택에 사는 30세 임수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던 그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무슨 산에서 죽였다고 하던데. 임 씨의 출생지, 주거지 모두 평택이었거든요. 살인사건 역시 평택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수사팀은 일단 관내, 미제 사건이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당시 평택 지역의 미제 사건들과 임 씨와의 접점은 없었습니다. 전국을 다 훑어봤는데요. 역시 별다른 단서가 없었습니다. 임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30세 덤프트럭 운전사였는데요.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남자였고요. 전과도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임 씨의 가족, 부모님의 형제, 친가, 외가 식구들에 대한 가계도 전체를 파악합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을지도 몰라서 지적 등본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갑니다. 임 씨 부모는 몇 년 전 이혼했고요. 본인도 이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와 임 씨가 각각 이혼하게 된 경위까지 소상하게 파악했지만 살인사건이 벌어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 씨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나요? 딱 한 명 납득하기 어려운 죽음이 있었어요. 임 씨의 아버지 이밀용 씨였습니다. 3년 전에 죽었는데요. 집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이유 씨였고요. 임 씨는 죽은 뒤 보름 만에 집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자다가 숨진 듯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름 동안 부패가 많이 되었고요. 현장에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아들 내외가 평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혼한 아버지 혼자 아산에서 사망한 지 보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 부자 관계가 썩 좋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들과 갈등을 정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임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수사는 더는 진척이 없었고요. 가설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임 씨가 죽인 사람이 가족이 아닌 제3자인 누군가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수사팀은 이제 친인척에서 두 부자의 직장 관계, 즉 사회생활 관계로 탐문하는 대상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임수범 씨는 운전 일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요. 깊이 파고들 만한 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임 씨는 연세가 있었으니까 파볼 게 많지 않을까요? 이밀용 씨는 콘크리트형 혼화재 납품업자로 30년간 일했습니다. 손잡고 일한 사업체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임 씨의 남아있는 서류를 확보해서 30년간 거래 관계를 파악했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요함에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좀 나왔나요? 수사관들의 의혹을 단숨에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임 씨가 한때 동업했던 사람이 7년 전에 강도를 당해서 살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죽은 동업자의 이름은 문태림. 사망 당시 48세였습니다. 그 역시 고향이 평택이었는데요. 사업 때문에 마산에서 생활하다가 변을 당한 거죠. 제보자가 했던 말 중에 임 씨가 어느 산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왜요? 혹시 그 산이 진짜 산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 거죠. 동업자 문 씨가 사망한 지역이 마산입니다. 그런데 동업자 문 씨가 사망한 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결을 못한 거예요? 수사팀은 바로 마산으로 내려가 당시 사건을 조사합니다. 사망한 문 씨의 머리는 승강기를 향하고 있었고 승강기 가까운 곳에서 공격을 받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걸 보여집니다. 그런데 족적이 찍힌 시신의 오른다리 쪽이 벽에 혈흔이 없어요. 대신 범인의 옷에 튀었을 겁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서 섰고 허리 숙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흉기로 가격했을 겁니다. 혈흔이 없는 공간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유독 왼쪽 옆구리와 왼팔 사이만 깨끗해요. 왜냐? 그 공간엔 아마 또 한 명의 범인이 서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족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등산화로 추정됐고요. 다른 하나는 젊은 층이 즐겨 짓는 브랜드의 운동화였습니다. 혈흔 족적은 8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한 두 명이 계단으로 도주한 거죠. 운동화 혈흔 족적의 옆을 보면 작은 혈흔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건 공격할 때 자칫 칼을 든 사람도 손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혈흔이 범인의 것이 맞다면 운동화를 신은 범인은 공격 도중에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혈흔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해자의 DNA 외에 또 한 명의 DNA가 검출된 거죠. 누구죠? 알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유전자 즉 전과자도 아니었고요. 담당 수사팀이 조사했던 피해자 문 씨의 주변 인물 중에서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단서는 없었나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바로 아래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오전 11시쯤 위층에서 쿵쿵 하는 소리를 들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두 남자가 계단에 앉아 무언가를 봉지에 넣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에 야구 모자를 썼고요. 20대 정도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사망한 문 씨는 원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친척이 하는 건설 쪽 모래 사업을 돕게 되면서 접점이 생긴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아버지 임 씨도 콘크리트 혼화재 납품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공사 현장의 납품업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했던 두 사람의 처지가 크게 갈라지고 맙니다. 건설 일을 오래 했던 아버지 임 씨가 문 씨에게 건설 기초 공사 단계에서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데 그걸 만드는 공장을 차려보라고 기뜸을 해줬어요. 그 조언을 듣고 시작된 문 씨의 사업이 당시 건설 붐을 타고
거의 대박이 난 거죠. 그냥 본인이 차리셔도 되는데 왜 문 씨한테 차리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 임 씨가 융통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사업 자금이. 네. 그래서 임 씨가 문 씨 회사의 이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수익 배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씨 덕에 회사도 차리고 나쁜 계약도 딸 수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문 씨가 입을 싹 닫은 모양새였습니다. 당시 임 씨가 이사로서 월급 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문 씨가 4개월 만에 벌어들인 돈이 거의 30억이 가까웠습니다. 아니, 와. 게다가 문 씨는 임 씨를 회사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즐겨요. 여자도 만납니다. 그런 임 씨 입장에서는 고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7년 전 문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경찰은 이걸 조사를 안 했나요? 물론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아버지 임 씨가 문 씨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몸싸움까지는 아니지만 두 사람의 고성이 사장실 밖으로 나올 정도로 직원들에게 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아버지 임 씨가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요? 그 당시 아버지의 그 DNA 검사는 안 했나요? 당연히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불일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바로 아버지 임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체 뭐죠? 아버지 임 씨가 청부 살인이라도 한 걸까요? 당시 수사팀도 청부살인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사업가인 문 씨와 얽혀있는 조직 폭력배도 있었고 이성 문제도 있었고 다 원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검사를 하는 족족 현장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800명 가량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중에 아들 임 씨가 있었나요? 아들 임 씨는 없었습니다. 아들 임 씨와 사망한 피해자와는 전혀 접점이 없었어요. 2004년 사건 당시에는 그 조사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첩보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사팀은 세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문 씨를 살해한 것은 아들 임 씨일 것이다. 그리고 DNA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나섭니다. 며칠 동안 용의자 집 앞에서 잠복하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에 주시를 합니다. 먹다 버린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코를 푼 휴지가 있을 수도 있고 흡연자라면은 담배꽁초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몇 가지 수거해서 국과수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아들 임 씨의 유전자가 확보가 됐고요. 네. 7년 전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와 네. 대조해본 결과 네? 일치했습니다. 오, 범인이 아들 임 씨였던 거네요? 바로 용의자의 집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네.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보자. 손을 왜요? 분명 다쳤을 테니까요. 손을 보여주는데 금지 세 번째 마디 부분에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설마 7년 전 사건 때문에 잡혀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사건의 진범을 잡았습니다. 궁금한 게
아들 임 씨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임 씨였습니다. 평소 아버지 임 씨는 문 씨에 대해서 노래나 팔놈이 내 덕에 사장 소리 듣게 해줬으면 그 공을 알아야 한다라면서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이사직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자 문 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점점 발전하면서 분노로 커져버리게 된 거죠. 아들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극단적인 복수심. 당시에 아들 임 씨가 20대 초반 성인이니까 사리 분별이 가능한 나이였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가자고 한다 해도 함께 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 씨를 살해하기 전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있나요? 몇 개월 전부터 사람을 사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부터 살해할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모의한 겁니까?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버지랑 만났는데 사람을 사서 없애겠다, 5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억울해서 분통 터서 죽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전 그러시면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고요. 아들 임 씨의 말에 따르면 가끔 만날 때는 당구도 치고 낚시도 하고 부자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류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그냥 가면 안 되냐, 꼭 하셔야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문 씨가 집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현관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잠시 후 탁탁 하는 몸싸움 소리가 났고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문 씨랑 몸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몸싸움을 할 때 아버지를 말리면 안 됐던 건가요? 문 씨가 덩치가 커서 아버지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순간적으로 찌르게 됐고요. 정신없이 찌르고 아버지는 손도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이 장면을 악몽같이 꿨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범행 후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있나요?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나중엔 아버지가 찾아오신다고 해도 만나지 않았고요.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제가 끝까지 말렸어야 됐는데 제 잘못입니다. 7년 동안 후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최초 제보자가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된 거냐면요. 술 취한 범인 임수범이 악몽을 꾸면서 말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얼핏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범인도 잡고 미제 사건도 해결됐지만 뒷맛이 결코 개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씁쓸하셨을 것 같아요. 병장 발부받고 범인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살인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아들 임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임 씨는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10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마산까지 그 차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범인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요. 검거된 피의자는 물론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자기 방어와 진실을 섞어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수사관이 대가나 약속 같은 건 없었냐라고 물었을 때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문 씨의 사업을 승계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본심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문 씨의 사업을 이어받게 되면 자신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범행 동기였을 겁니다. 야, 반복되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전이가 됐을 것이고 2차적으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진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 임 씨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확실한 건 범인의 손에서 우연히 떨어진 혈흔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그냥 완전 범죄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랑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에 여기까지 수사하신 형사님들 이 덕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께서 이끄시는 평택서 강력 6팀이 최근 전국을 통틀어서 검거율 1위를 기록을 하셨대요. 검거율 1위를 하시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끈질김이죠. 사건을 접했을 때 해결해야 된다. 징역 보낼 사람은 보내야 된다. 그 마음으로